세계사에서 중세시대라고 하면 잘 알려진 유럽의 암흑시대만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 이유는 유럽의 편향적인 교육을 받아온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는 소로마 멸망 이후 동로마, 이른바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왕조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한창이었는데요. 양국의 지나친 소모전으로 인해 힘이 약해지면서 운이 좋게도 아랍의 이슬람 제국이 뒤넓은 중동과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유라시아의 중심부를 차지하면서 이슬람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비슷한 시기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인도와 중국의 당나라를 시작으로 송나라 그리고 훗날 동서로 이어지는 거대한 유목제국 원나라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중세시대의 이슬람 세계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그리고 그리스의 학문과 다양한 유산을 이어받았는데요. 이후 중국과 인도의 선진 문물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서양의 다양한 학문과 문화가 융합되어서 특유의 이슬람 문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황금기인 르네상스의 원동력이 된 것도 바로 이슬람 문명이라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이슬람 문명은 어떻게 르네상스의 씨앗이 되었을까요? 우선 이슬람이란 말은 유일신 알라에 절대 순종한다라는 뜻으로 7세기 초 예언자 무함마드가 창시한 이슬람교를 가리키는데요. 이슬람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나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 등 중동 국가 외에도 북아프리카와 동남아 지역에도 있습니다. 이슬람 신도를 가리키는 무슬림은 전 세계 약 16억 이상으로 숫자로만 보면 중동 지역보다 동남아의 인도네시아가 인구의 85%에 해당하는 약 2억 2천만 정도의 신자가 있고 이웃인 말레이시아를 포함하면 이 지역만 해도 3억 이상의 이슬람 신자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렇게 이슬람 문명이 폭넓은 다양한 문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랍어의 힘이 있었습니다. 유일신 알라가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이슬람의 경전 꾸란을 아랍어로만 기록하게 하고 그 외의 언어로 번역된 꾸란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아랍어를 신성시했죠. 성스러운 신의 말씀이 잘못 해석되는 것을 우려해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 금지되면서 모든 무슬림들은 아랍어를 공부해서 꾸란을 읽어야 했는데요. 전 세계 아랍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무슬림들에게 종교 언어로 보급되면서 곧 무슬림들의 공통어가 됩니다. 이슬람만큼 급속도로 팽창한 세력도 흔치 않은데요. 100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며 이슬람교를 전파시켰습니다. 서구에서는 그 이유를 강력한 무력으로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죽여버렸다라는 논리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이라는 말을 만들어내 당시의 이슬람에 대한 위기감과 열등감에서부터 나오게 된 말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말의 사실 여부에 대한 찬반 양론의 논쟁은 여전히 뜨거운데요. 뒷받침되는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서 탄생한 이슬람은 빠르게 성장해 아랍 지역을 통일시켰고 이후 망해가던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며 중동의 새로운 패자로 등장하죠. 이후 이슬람은 중동을 넘어 북아프리카를 지나 파죽지세로 지금의 스페인 지역인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하는데요. 그 결과 지중해 해상권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이권까지 얻게 되면서 이슬람은 대제국으로 거듭납니다. 이러한 이슬람 제국의 기세는 어마어마해서 그 누구도 저지하기 힘들었고 기독교 세력 역시 이슬람 세력에 밀리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슬람 제국이 정복 과정에서 무력으로만 선교한 것일까요? 이슬람은 원래 알라를 믿는 유일신 사상이지만 평등을 추구하는 관대한 종교였다고 하는데요. 애당초 신앙을 칼로 강요하지 않았으며 의외로 정복지 백성들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했을 때는 여러 가지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었고 반대로 일정 금액의 종교세만 내면 개종을 하지 않아도 되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았죠.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시민들은 교회에 내는 11조 외에도 토지세와 같은 세금 부담이 컸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침략해온 이슬람 제국의 세금 정책은 정복지 백성들에게 파격적이어서 큰 저항 없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으로 대거 개종하는 정복지 백성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나라 세금이 줄어들까봐
자격심사를 통해 아랍인과 비아랍인들을 엄격하게 차별화했는데요. 이 차별 정책은 정복지 백성들로부터 큰 불만을 가져오게 되고 훗날 이슬람 제국의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타가 됩니다. 아라비아 사막은 메카 상인들이 상호활동을 하는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상인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시자 무함마드 역시 장사꾼 출신으로 이슬람 세계에서 상인이란 언제나 특별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슬람 상인들은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를 통해 중개무역을 해왔는데 앞서 말한 비잔티움과 사산 왕조 간의 전쟁이 갈수록 심해지자 바그다드를 거치는 육지 교역로가 막히게 되면서 대안이 될 만한 대체 교역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페르시아만과 홍해 그리고 지중해를 연결하는 해상 루트가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해상 루트의 중심에 바로 이슬람의 성지 메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슬람이 아랍을 넘어 제국으로 거듭나면서 이슬람 상인들은 다우선을 제조해 인도 남부까지 진출하게 되고 그로 인해 동남아시아 백길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중국의 항구 도시 광저우뿐만 아니라 한반도까지도 이슬람 상인의 활동 무대가 되면서 거대한 해상무역 네트워크가 완성되죠. 국적에 상관없이 무역을 하는 상인들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라 영토 욕심이 크지 않고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마인드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도적이나 해적으로부터 낙타나 배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항로와 물과 식량 조달이 가능한 무역 거점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다해왔는데요. 이슬람 상인들 역시 이윤을 쫓아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인도에서 중국까지 이어주는 해상 항로를 개척하고 주요 지역에는 무역 거점 도시를 만들어 거주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슬람 세력은 확장되었고 거점 도시에서의 교역품 물량도 대폭 증가하면서 막대한 부를 손에 넣을 수 있었죠. 주요 거래품으로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향신료나 각종 염료, 그리고 중국의 비단, 도자기 등을 유럽에 팔았으며 아프리카에서는 금, 노예, 상아 등을 사들이며 큰 이득을 얻게 됩니다. 또 인도에서 서아시아로 전해진 설탕은 십자군 병사들에 의해 유럽으로 전해졌고 커피 역시 훗날 오스만 제국에 의해 전파되어 오늘날처럼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슬람 상인들의 활발한 무역 활동은 금전적인 효과 외에도 이슬람의 포교와 개종이 상인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요. 교역로를 통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고 필연적으로 문화의 교류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죠. 거기다 막대한 부를 낳는 이슬람과의 해상무역은 인도나 동남아 등지의 다른 상인들에게 큰 인기였는데요. 이들은 이슬람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는 편이 경제적 이득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이슬람 개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장부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슬람 세계의 질주는 계속됩니다. 이슬람 문명의 과학과 학문들은 어떻게 시작되어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중세 유럽의 기독교와도 큰 관련이 있는데요. 이슬람 세계에 고대 그리스의 인문 자연과학이 도입되는 계기는 6세기 초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비잔티움 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의 정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종교적인 이유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창설한 아카데미아를 폐쇄했는데요. 900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져 온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이었던 곳이 문을 닫게 되면서 고대 그리스 학문 연구는 암흑기를 맞게 되죠. 귀중한 문헌은 폐기되고 비잔티움에서 추방당한 수많은 학자들은 서아시아의 터키 주변에서 인문자연과학과 의학 등에 대해 은밀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당시 이슬람 제국에는 아바스 왕조가 새롭게 들어서게 되고 칼리프의 명령으로 수도가 바그다드로 옮겨졌는데요. 그곳에 지혜의 집으로 불리는 바이트 알-히크마라는 중세 최고의 번역기관이자 도서관이 설립되고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의 여러 학자들이 모여 모든 그리스어 문헌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거대 공동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흩어지고 소멸되어가는 그리스 문명은 유럽이 아닌 이슬람에 의해 단절되지 않은 셈이었죠. 이슬람의 지배자들은 인류에게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관용적이고 현실적인 태도로 외래 문명을 유연하게 수용했는데요.
이후 여러 지배 지역에 인문과학 아카데미나 천문대를 설립하여 학문을 장려하였고 예배가 가능한 대규모 모스크 사원도 만들었습니다. 이슬람 문명의 중심이 된 인문자연과학은 인도, 중국 등 비아랍 외래 학문에서 배움으로써 한층 더 발전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현재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 숫자를 원형으로 하여 이슬람 세계에서 완성되어 아랍 상인들을 통해 유럽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인도에서 배운 제로관념을 아라비아 숫자 10진법과 결합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수학은 일상적인 용도를 벗어나 지리와 천문학에 영향을 주어 크게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황금을 만드는 연금술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인간의 욕망을 자극시키는 학문으로 이후 아리스토텔레스 등 여러 고대 그리스 학자들의 이론들로 정교화되어 이슬람 시대에서 더욱더 발전하게 되죠. 연금술은 인공적으로 황금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여러 가지 비금속 간의 실험 관찰이 이루어졌고 그 속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을 연구한 결과 고도의 과학기술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종이 만드는 제지법도 유럽에 전파한 것이 바로 이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탈라스 전투였습니다. 751년 중앙아시아의 탈라스강 근처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세력과 이슬람 세력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당나라의 서역 확장 정책으로 아바스 왕조를 침공하며 일어난 전쟁이었죠. 이 전투에서 당나라가 패배하면서 이슬람 제국은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그동안 당나라의 영향권이었던 중앙아시아 지역이 이슬람화됩니다. 오늘날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인 것도 바로 이 탈라스 전투의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때 이슬람에 잡힌 당나라 포로 중에는 종이 만드는 기술자들이 상당수 있었는데요. 결국 이들로 인해 당나라가 독점해오던 제지 기술이 이슬람 세계에도 알려지며 종이를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제지법의 발달은 그리스어 문헌 번역과 출판뿐만 아니라 이슬람 신학과 시 등 아랍 세계 내부의 학문과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베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섬을 거쳐 12세기경 서유럽으로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기원으로 알려져 있는 화약과 나침판도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과학기술과 선진 문물들이 중세 유럽 세계에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마침내 14세기경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대변혁의 시대, 이른바 중세 유럽의 황금시대인 르네상스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슬람과 주변 문명들에게 뒤처져 있던 문화와 과학기술 등을 한순간에 역전시켜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유럽 사회는 나침판과 대포를 앞세워 대항해 시대를 열고 전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되면서 동서양의 운명은 서로 뒤바뀌게 됩니다. 찬란했던 중세의 이슬람 세계는 종교와 과학의 조화로움을 이루며 빛을 발했지만 유럽 세계에 역전되면서 초기의 관용과 평등의 모습도 사라지고 오늘날까지 사막의 종교, 전쟁과 테러 등 위험하고 후진적인 측면이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가 향유하며 즐기고 있는 문화와 식품, 과학 등 많은 부분이 동방의 이슬람 세계에서 스페인을 거쳐 유럽으로 역수입되어 다시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는 점은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